자, 오늘 최종명 중국문화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글 쓰고 사진 찍고 중국 돌아다니는 최종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어 전공자나 중국어를 좀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중국어 혼자 중국 다니면 길 안 잃어버리고 돌아다닐 수 있다 하시는 분? 없으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중국 지도인데요. 우리의 도처럼 중국의 성은 34개예요. 34개가 있고, 그러니까 행정 부분으로 보면 이렇게 나눠요. 중국은 화북, 동북, 화동, 화중, 화남, 그리고 이렇게 서남 지역, 그리고 서북 지역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34개 성 중에서 5개는 소수민족 자치구예요. 총 56개 민족이 이렇게 어울려 사는 나라인데 한 4, 5% 정도 되는 한족을 제외한 나머지 55개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소수민족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이국적인 역사와 문화 그리고 풍습, 전통 이런 거를 맛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크게 황하라고 하는 강이 이렇게 흘러요. 황하라고 하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남쪽에는 장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찍이 그 양자강 이렇게 들었던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지역 부분들도 좀 이해하면서 동시에 사실은 제가 중국을 다니면서 이런 거죠. 어느 지역을 갔더니 명나라 시대 역사가 있어. 그죠? 또 어디 갔더니 당나라 시대고 어디 갔더니 또 춘추전국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선사 시대,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여행을 좀 이렇게 흥미롭게 문화 여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중국 역사를 좀 아는 게 좋죠. 물론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뜻밖에도 굉장히 이 중국 역사에 굉장히 해박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젊은 친구들은 우리 이렇게 좀 평가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중국 역사나 특히 이런 쪽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들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역사 각 왕조별로 이런 것도 쭉 이렇게 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름대로 꽤 복잡한 연대기를 갖고 있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유네스코가 세계 유산을 이렇게 선정하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 세계 어느 도시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신청한 거를 그 중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선정합니다. 선정하고 이렇게 등등 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 세계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혹시 아는 사람? 그냥 중국 빼고 이집트? 아닙니다. 이탈리아가 제일 많습니다. 이탈리아. 네. 그리고 중국인데 하나 차이인가 그런데 곧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이 세계 유산이 제일 많을 것 같은 많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유네스코는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하고요. 세계 자연유산을 또 이렇게 선정합니다. 그리고 세계 문화경관유산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경관에서 경관을 빼고 이 세계 문화경관유산 5개를 세계 문화유산과 합쳐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복합유산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인 동시에 자연유산. 그러니까 자연이 보면 다 산이죠. 산이 굉장히 자연경관도 아름답지만 그 산에 엄청나게 많은 역사 문화적 가치가 숨어 있는 이런 유산도 있는 거죠. 유네스코에 이렇게 선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색깔이 여기 사실은 파워포인트 빨간색인데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 좀 볼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이거 제가 다 다녀봤던 것들을 표시했던 거고요. 작년 2021년 7월 달에 저기 중국에 보면 대만 맞은편에 보면 복건성이라고 있어요. 푸비엔이라고 있는데
복건성에 천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천주. 여러분이 그 지금 20대 초반이어서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그 군인들을 저쪽 그 중동 쪽에 파견을 했어요. 이 파견 부대 이름이 혹시 아는 분 있는지 모르지만 짜이춘 부대라고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짜이춘 부대라고 있는데 그쪽에 그 가면 짜이춘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지명이 있는데 중국의 천주, 그러니까 천주라고 하는 도시가 옛날 그 지역 이름으로는 짜이춘이에요. 그 짜이춘 천주하고 중동 쪽 아라비아 항인들하고 무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천주 쪽에 있는 해양 무역의 중심 지역들 22곳의 관광지를 묶어가지고 작년에 중국의 5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이 됐죠. 중국은 세계유산이 유네스코가 선정한 게 몇 개라고요? 56개입니다. 중국의 민족이 몇 개라고요? 56개 민족이거든요. 곧 민족의 숫자를 이렇게 초과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개 내지 두 개씩 이렇게 선정이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세계문화유산들 이렇게 알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개예요? 아시는 분? 아, 문화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아마 14개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자, 이게 중국은 여행을 이렇게 관장하는 그 정부 부처가 문화와 여행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와 여행부. 문화와 여행부에서 산하에 여행을 전담하는 그 부서가 여유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유국. 네. 여유국이 우리나라 관광청 같은 그런 거죠. 이 중국 여행에 대한 심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거의 10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지금도 중국 곳곳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런 심벌이 막 붙어 있어요. 역 광장 앞에도 있고 막 이렇게 이게 막 붙어 있거든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A가 5개 있죠. 중국은 관광지를 A 1개부터 5개까지 개로 이렇게 나눠서 그 급수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5A급이 뭐 280개 되고 뭐 4A급이 1800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A가 저게 4A에서 5A, 3A에서 4A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등급이 업그레이드 될 때 기준들이 있어요. 기준들이 무슨 안전도, 무슨 뭐 청결도, 화장실 뭐 이런 것들, 여기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기준에 맞추면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거든요. 모든 관광지가 저거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막 엄청나게 그냥 투자하고 그래요. 왜요? A가 하나 더 올라가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입장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을 더 받는 거죠. 투자의 여행도. 뭐 그거는 그렇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심볼 안에 있는 이 기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심볼에 아까 그 처음 표지에서도 보였던 이 말이 하나 있죠. 이거를 동분마 이렇게 부릅니다. 동분마. 동으로 만든 말이에요. 동이 얘가 말이 뛰어다니는 거죠. 동분마라고 이렇게 명칭이고요. 밑에 이렇게 있는 거는 공심적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국 여행에 이게 들어가면서 중국 여행의 심벌에 있는 이 마크 두 개에 대해서 먼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보면 여기가 감숙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크로드의 길이거든요. 실크로드 길에 근데 여기에 중간에 무위, 중국말로 무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1969년에 무웨이 시내에 네대라고 하는 촌이 있어요. 촌에서 한나라 시대. 여러분 감이 안 잡히죠? 야, 한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야? 그러니까 왕조 역대 왕조 연대기들을 좀 알면 좋은데 어쨌든 그 1세기경이에요. 거의 2000년 전에 한나라 시대 때의 묘가 이렇게 발굴이 돼요. 묘가 발굴이 되는데 거기서 이 장시성을 가진 장수인데 장수의 부부 무덤에서 이렇게 무사, 마부, 마차, 소도 있고 말이 39마리가 이렇게 발굴이 돼요. 이 농민들이 이렇게 발굴을 해놨다가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창고에 처박아 놨던 거를 우연히 관계자가 발견을 하고 이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박물관에 이제 보관을 했죠. 보관을 했고 이게 중국의 거의 국보급이 된 겁니다. 중국은 이제 뭐 국보 뭐 이런 말은 없지만
거의 국가급 유물이 된 거죠. 이 말 중에서 이렇게 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동분마라고 부르는데 자세히 보시면 말이 뛰어가죠. 요 밑에 새가 있어요. 새의 등을 밟고 말이 이렇게 밟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 사람이 그 광말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중국의 굉장히 천재적인 문학가인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70년대 초반에 여기가 보관됐던 감수성 박물관에 와서 이걸 본 거예요. 보고 그 공식 그 고고학적 명칭은 동분마인데 그냥 밋밋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명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마답비연 이렇게 불러요. 말이 밟고 제비의 등을 밟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상상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이제 탄생한 거죠. 이거를 중국 여유국이 심볼로 이렇게 삼은 거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말약이 이제 중국 역사 문화 이런 것들 잘 모르셔서 좀 깊이 들어가기는 그런데 어쨌든 한유라고 하는 사람이 잡설이라고 하는 책에서 백낙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백낙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천리만 있죠, 말.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말은 자주 탄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이 천리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백낙이라고 해요. 실제 그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백낙은 자주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그 동분마 마답비연을 이렇게 명명하고 이걸 발굴한 이 광말약을 백낙의 환생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죠. 심벌 중에 또 하나가 공심접대예요. 만리장성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만리장성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여기서 베이징이나 그 만리장성 보신 분 있어요? 없으시구나. 네. 그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는 봤죠, 그죠? 실제로 가서 보면 멋있습니다. 멋있고 정말 화려한데 어쨌든 그 만리장성을 가면 여기 보시면 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만리장성은 전부 명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 600~7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 최초의 역사적인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마천의 사기에서 진슈황 시대 때 만리장성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일부 이제 이렇게 좀 정비를 했겠지만 지금과 같은 규모의 그런 만리장성을 쌓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이 명나라는 보시면 거의 200~300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의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명나라 시대 만리장성은 전부 뭐로 썼어요? 벽돌로 쌓은 거죠. 옛날에는 벽돌이 없었던 거죠. 지금 중국 가서 만리장성 관광지 가면 다 뭐예요? 벽돌 장성이에요. 어쨌든 이 보시면 15세기 초에 한번 확장 구축을 하고요. 1449년에 토목지변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건 뭐냐면 중국의 그 징기스칸을 알죠. 징기스칸의 후예인 오이라트라고 하는 부족이 있어요. 이 부족이 그 베이징 황궁을 공략하고 명나라 황제가 직접 친정을 나갔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황제가 체포되다니 굉장히 재밌는 사건인데 이게 토목지변이에요. 여기에 이 명나라가 벌컥 뒤집어져서 그때부터 100년에 걸쳐서 이 만리장성을 새로 구축을 하죠. 그리고 16세기 후반에도 이 척계광이라고 하는 외부 토벌의 그 명장이 있어요. 척계광이라는 장군은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고 이 산동 출신이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화교 있죠. 화교 중에 이 척실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척계광이라는 사람이 이 만리장성은 그 전에는 전부 그냥 망루만 있었어요. 저기 온다 하면 그게 뭐
불을 피우든가 연기를 피우든가 하는 이 막루 정도가 있었는데 공심적대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그 만리장성 위에서 군대가 주둔할 수 있고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군대가 주둔하는 이렇게 막루를 만드는 거죠. 이걸 공심적대라고 하고, 이 공심적대를 약 그 말리에 이른 거리에 산 등등에 약 1,000개 넘게 1,000개 이상 되는 막루를 설치하죠. 이게 공심적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전에 이런 형태로가 아니고 그냥 조그맣게 있었던 거죠. 이 안에 1개 군대 정도가 이렇게 주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북쪽인데,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뭐 활을 쏜다든지 포를 쏜다든지 여기서 거주를 하는 거죠. 그런 적대가 몇 개 있다고요? 1,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1,000개가. 그리고 그 말 얘기, 뭐 만리장성 이야기만 했더니 좀 지루할 수 있는데 그 미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미인. 우리나라는 뭐 잘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중국은 꼭 이렇게 뭐 4대 천왕, 그죠? 정말 들어본 적 있어요? 4대 미인 이런 말들을 해서 뭐 이렇게 뭔가 묶어서 이렇게 대표성을 띠는 걸 이런데 되게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4대 미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 의외로 우리는 4대 미인 하면 나이 드신 분이나 뭐 제가 여행 다니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물어봐도 4대 미인 다 아는 분들은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4대 미인과 여행을 같이 떠나보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서씨라고 하는 그 미인이 있었어요. 이 미인은 춘추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시대의 사람이에요. 역사 이야기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냥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미난 이야기만 살짝 이야기할게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이 서씨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옷감에 염색을 한 옷을 그 강에 가서 이렇게 빨래를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헤엄쳐 가던 물고기들이 이 미인 그 서씨를 보고 헤엄치기를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엄치기를 까먹을 때 뭐가 돼요? 밑으로 가라앉죠. 그래서 서씨의 별명이 침어예요. 침어라고 하는 미인이고요. 이 4대 미인 조각상입니다. 서씨의 조각상이고요. 서씨의 고향은 상하이, 아시죠? 상하이 옆에 항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항주 그 바로 밑에 주지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주지에 가면 서씨의 사당에 있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소군이라고 하는 그 위인이 있습니다. 왕소군은 역사적으로는 그 동한 시대 그 미인인데 그 시대에는 중국 왕조가 한나라 왕조가 북방에 있는 흉노족이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세계사에서 훈족의 대이동 뭐 이런 게 들어본 적 있을까요? 훈족의 대이동, 그래서 그 뭐 게르만의 이동, 연쇄적으로 유럽이 급변하잖아요. 그 훈족이 원래 그 중국 쪽에서 넘어가는 그 흉노족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흉노족이 굉장히 강성해가지고 흉노족에게 흉노족 왕에게 한족의 그 공주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결혼 정책으로, 화친 정책으로 이렇게 바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왕소군이 그렇게 그 흉노족의 부인으로 이렇게 결혼 정책으로 가게 된 거죠. 이제 한번 북방으로 가고 나서 다시 고향에 못 돌아왔어요. 고향에 못 돌아오니까 맨날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렇게 기러기를 보면서 고향 생각하는 거죠.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날아다니던 이 기러기가 이 미모를, 왕소군의 미모를 보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요? 나가. 그 내몽골 자치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후어하우터라고 하는 도시 북쪽에 가면 청총이라고 하는 왕소군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석은 흉노족 그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말 타고 있는 그림이 있는 거죠. 이게 무덤입니다. 엄청 크게 만들어놨고요. 공연도 이렇게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초선이에요. 네. 여러분 삼국지 소설은 많이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삼국지 소설이나 뭐 영화나 드라마나 워낙 유명한데 이 삼국지는 소설 삼국지와 정사, 역사에서의 삼국지하고는 사실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고 심지어 삼국지 소설은 지명과 인명을 빼고는 다 저게 일종의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러나 이 정사보다 소설이 훨씬 재밌는 거죠.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초선이죠. 그래서 삼국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설 초기에 동탁이 양자 누굽니까? 여포와의 그 반관계 서로를 이간시키는데 활용되는 그런 미인으로 등장하는 게 초선입니다. 초선. 그리고 조선의 고향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나라 시대 때 당현종의 비인 양귀비입니다. 양귀비의 이름은 양옥환이에요. 양옥환. 초선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양귀비는 꽃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수화, 그러니까 꽃도 꽃이 미인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숙였다는 그런 의미고요. 제가 옛날에 그 양귀비가 살던 그 홍지였으니까 장안, 지금의 서안이죠. 서안에서 한 3달 이렇게 산 적이 있는데 우리 아는 선배 한국 분이 어떤 점심 자리를 이렇게 하는 식사 자리였어요. 식사 자리였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 그 중국 쪽 비서 아가씨가 굉장히 예뻤어요. 예쁘니까 통역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덕담을 한다고 장안이니까 서안이니까 굉장히 양귀비처럼 예쁘시네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10년도 훨씬 더 지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중국말로 이 중국말 하는 분들 없으시구나. 야오 젠페이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다이어트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양귀비는 중국 사람들한테 어떤 그 인물상이냐면 뚱뚱한 미인의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양귀비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저는 양귀비처럼 예쁘시네 이 얘기가 자꾸 생각나서 이야기 드린 거고요. 양귀비는 그 시안에 가면 서안에 가면 화청지라고 하는 당현종과 황제와 양귀비가 같이 이렇게 온천욕을 즐기던 그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 4대 미인의 이렇게 컨셉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회자되는데 저는 그럼 도대체 이 4대 미인을 가지고 이렇게 빛도 만들고 캐릭터 상품도 만들고 뭐 굉장히 도대체 이 4대 미인을 누가 정한 거야? 누가 도대체?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뒤져봤는데 100% 확실한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힌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당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호가 백호여서 당백호 이렇게 불러요. 중국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당백호, 당인이라는 사람이 4대 미인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명나라 시대 사람인데 이 당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천재에 가까웠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수재여서 과거 시험을 보면 그 지방에서 보는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 보는 시험에서 거의 수석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가서 전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전체 시험을 보는 과거에 가가지고 누명었어요. 컨닝을 했다는 누명었을 가지고 이 박탈당해요. 충분히 통과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실망해서 평생 관리도 나가지 않고 문인 화가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하는 문인 화가로 평생 이렇게 살게 되죠. 그러면서 선비들하고 무슨 관리들하고 이제 술도 마시고 놀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많은 그림들 중에 하나가 4대 미인도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백호가 4대 미인을 선정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도상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시의 고향 주지가 있고요.
후어하우토, 왕소군, 그 미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소안, 시안에서 북쪽으로 한 4-5시간 북쪽에 있는데 미즈의 내로부터 미인과 미남이 많이 나기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예요. 하여튼 뭐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서안의 양귀비, 지명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좀 빼고요. 삼국지 혹시 그 영화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볼 시간은 없겠지만 넷플릭스에 가면 96편짜리 그 삼국지가 있습니다. 신삼국지 있는데 나름대로 꽤 잘 만든 그 드라마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신삼국지 이야기 중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삼국지 소설에서는 여포가 죽자 초선이 사라져요. 여포가 죽자 초선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공인 관우를 이야기해요. 삼국지에 유비 관우 장비할 때 관우, 그죠? 중국 사람들 중에 역사적 인물 중에서 이 관우만큼 많이 제일 회자가 되는 게 많은 인물이 없어요. 신이죠, 신. 네. 이 관우가 달밤에 초선을 베다라고 하는 청룡언을 또 가지고 초선을 베다라고 하는 제목의 그 무대극, 경극이 있어요. 네, 경극, 무대극. 그 일종의 오페라죠, 중국식 오페라. 이런 그 공연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래 정사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나 간혹 지방지마다에 등장하는 초선이 소설 삼국지에 등장해서 화려하게 아주 멋있는 그 초반을 장악하다가 포와 더불어 사라지고 죽었는데 다시 관우와 만났다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소설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러 다양한 어떤 스토리텔링 된 이야기들이 중국 역사에 많이 흘러나와요. 그 중에서 관우가 그 소설 삼국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관우가 조조한테 의탁하는 거 하고 조조는 여포가 죽자 조선을 이렇게 자기 사람으로 데리고 있다가 금은보화 모든 미녀를 다 이렇게 안겨줘도 관우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이 4대 미인에 버금갈 정도의 아름다운 그 미인이 초선을 이렇게 내어주자 관우가 눈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엄격결에 받아요. 그리고 이따가 이 트리플 A형인 관우가 고민하다가 이 경극에서 하다가 초선을 불러내가지고 달밤에 여러 가지 썰을 해요. 뭐 조금 뭐 옛날 이야기 한참 하고 마지막에 초선 너 정말 그 좋은 사람이고 역사에 비어있고 경국지색이지만 너를 데리고 내가 다시 언젠가는 형인 유비와 아우인 장비를 만나게 될 텐데 너를 데리고 가면 우리 삼형제 사이에 분란이 생길 것이다. 분란의 소지가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칼로 이렇게 달밤에 초선을 죽이는 거죠. 이런 경국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사실은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귀비. 여러분 혹시 나중에 중국 가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가고 싶은 중국 여행지 이러면 대부분 뭐 베이징, 상하이 그리고 시양 옛날 장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안이 되게 볼 게 많죠. 볼 게 많은데 서안에 가게 되면 화청지 아까 말씀드린 당현종과 즐기던 온천 지역에 매일 밤 저녁에 밤에 그 호수 위에서 공연이 벌어져요. 공연이 벌어지는데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중국의 그 시인 중에 백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귀비가 나중에 그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도피하다가 신이 쿠데타를 나가지고 이렇게 사형당해서 교수형을 당해서 죽거든요.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 백거이가 죽은 장소인 마회역이라고 하는 곳에 한참 후에 거기 관리로 왔다가 이 당현종과 양귀비의 그 슬픈 사랑 이야기
이야기를 듣고 대서사시를 써요. 그게 장한가입니다. 장한가. 장한가라고 하는 시를 쓰는데 840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한가를 기본 줄거리로 해서 공연이 벌어집니다. 이게 장한가 공연인데요. 정말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이 장한가 백거의 시 중에 제일 마지막 대목만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한자로 돼 있고 제가 해석을 하는데 뭐냐면 하늘에서는 비익조돼요. 비익조가 뭐냐면요. 두 마리의 새예요. 각 새는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같이 이렇게 합쳐져야 날 수 있는 이게 비익조. 그리고 땅에서는 열리지. 열리지 뭔지 알죠? 두 개의 나무가 뿌리가 서로 합쳐져서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비익조돼서 이렇게 다 훌훌 날아다니자고 했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돼서 함께 살자 이렇게 했는데 죽었잖아요. 그죠? 죽게 됐잖아요. 그리고 천장지구. 천장지구란 말은 정말 끝없이 무한하고 이런 광활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그런 천장지구가 아무리 커도 그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지만 생사교화. 지금 박현종과 양기빈 서로 이승과 저승에서 이렇게 헤어졌잖아요. 이 생사교화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구나라는 게 백거이 당대 최고의 시인 중에 한 명인 백거이가 쓴 장한가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 대목들을 연상을 해가지고 매일 밤 공연을 하는데요. 정말 환상적인 공연입니다. 정말 중국의 이런 거를 실경 무대극 이렇게 부르거든요. 중국 관광지 곳곳에 실경 무대극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야외에서 하는 무대극. 자연 환경과 거기에 수많은 500명, 6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런 실경 무대극이 굉장히 많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아마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실경 무대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보기엔 중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여기 경북, 제주도 시도를 했었어요. 좀 시도를 했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겠지만 예산 문제인데 가장 큰 예산 문제의 큰 거는 뭐냐면 인건비예요. 여기 700명을 동원해가지고 공연을 한번 해가지고 입장료를 얼마 받아야 우리나라에서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 안 되는데 중국은 모두가 성공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10개 중에 9개는 다 성공 모델이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공연이니까 꼭 한번 기회 되시면 잊지 말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양귀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만나는 거죠. 이제 대학생이니까 술 얘기해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성인들 이렇게 이 중국 문화 강의 이렇게 하면 다른 쪽 얘기하다가 계속 졸다가 술 얘기하면 다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강의 딱 듣고 나서 질문 있습니까 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질문이 아니라 한번 선생님 영주 여행 하나 프로그램 만들어서 같이 한번 가시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술 얘기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상하이 박물관이나 청동기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술잔들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작자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넓은 거를 준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우리가 자귀를 주다 한다는 자귀, 이 작자가 술잔 작자예요. 자, 중국 술 여러분들 여기 제천에도 있겠지만 중국집 가면 맨날 중국 술 뭐 드시나요? 이가두주 드시죠? 얼버터 아니면 뭐 요즘은 뭐 또 꽤 다양한 중국 술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우리나라 중국집 가가지고 이가두주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가두주 절대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고 머리 아파요. 그리고 뭐 등등등 있는데 양꼬치집 가도 뭐 중국 술이 있는데 뭐 가격이 막 뭐 비싸냐 싸냐 떠나가지고 참 이 족보 없는 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안타까운데 중국 현지에 가면 동네마다 명주가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 중국의 도시가 2,200개라고 했죠. 정말 뭐 고량주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 백주, 아이저우가 제가 보기에는 종류로 따지면 거의 2,000개 정도 된다고 해서 동네마다 다 있어요. 그 중에서도 명주라고 불리려면 굉장히 이게 나름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이 명주를 선정하는 이게 까다로운 그 규칙이나 이렇게 선정하는 협회들도 있고요. 그리고 동네마다 이게 우리 뭐 4대 명주야, 뭐 8대 명주야, 10대 명주야 다 주장하지만 또 뭐 공신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나 대부분 그 비슷한 10개의 10대 명주를 한번 쭉 볼게요. 그냥 일일이 다 이거를 그 술의 역사 문화 다 소개하려면 술 얘기만 갖고 한 시간 내내 이야기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마오타이라고 하는 술이 있습니다. 꾸이조.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입에세계 태박기의 꾸이조 편, 제가 나온 편에 가시면 이 마오타이를 직접 이렇게 옛날 방식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증류돼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처음에 증류해가지고 발효 증류해서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물이 딱딱딱 떨어질 때 처음에 딱 받아가지고 딱 마시잖아요. 목 타가지고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처음에 떨어지면 몇 도요? 80도가 넘어요. 거의 80몇 도. 이거를 물을 이렇게 희석시켜가지고 52도, 뭐 30도, 뭐 이런 식으로 낮춰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게 판매하는 겁니다. 이 마오타이, 국주로 불리는 거죠. 이거 분주라고 있습니다. 펀주. 그러니까 마오타이는 구이저우고요. 펀주는 산시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나촌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만드는 술이고요. 역사 기록으로 보면 이 펀주가 가장 오래된 술 중에 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루조 라우지아오라고 하는 술이 있고요. 시펑이라고 하는 술입니다. 서안 부분술. 우량회. 이건 혹시 들어보셨을 분들도 있을 겁니다. 5가지 곡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고요. 공주. 조조가 황제에게 이렇게 진상했다는 그런 거. 검남춘 뭐 이런 술이 있습니다. 양하대고, 랑주, 동주 이런 게 있습니다. 각각의 나름대로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일이 설명하기도 없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 랑주입니다. 오른쪽 두 번째 랑주는 수촨성의 알랑 이랑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드는 술인데 이 랑차가 신랑 할 때 랑차가 똑같아서 중국 사람들 결혼식 필요해서 많이 먹는 술이고요. 느꼈습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쌀, 찹쌀, 수수, 이렇게 밀, 옥수수 뭐 이런 걸 하나 또는 2개, 3개, 우량회 같은 경우는 5개 정도를 이렇게 배합도 중요하고요. 그 지역의 나름대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재밌는 거는 요거예요. 중국말로 칭커주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칭커, 청과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청벌이에요. 청벌인데 이 칭커주는 그 해발 3,000m 이상 지역에서 나는 그러니까 티벳 지역, 고산 지역이어가지고 다른 곡물은 거의 안 되는데 이 칭커만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나는 칭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술입니다. 보시면 2,600, 3,600, 3,200이 있죠. 이게 소위 말해서 칭커주 해발 시리즈라는 거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런 술이에요. 좀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하시죠. 한 번 더. 자,
제가 이렇게 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뭐 어떻게 먹고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제가 중국 다니면서 가장 그 스토리텔링이 잘 된 술을 꼽으려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 황제가 청나라 시대 황제 걸륭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걸륭 황제라는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하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냐면 베이징의 기효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의 고거예요. 고거에 가서 제가 찍은 거고요. 어떤 거냐면 걸륭 황제라고 하는 황제하고 기효람이라고 하는 청나라 시대 최고의 천재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형복을 입고 이렇게 순찰을 나가요. 가다가 어느 지역에서 술을 이렇게 마셨는데 술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기효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이 술 이름이 뭐냐? 청나라 시대 때 무슨 술 이름이 있어요? 아까 그 술 이름들 명주들도 다 최근에 만든 그 이름들인 거죠. 마오타이 같은 것도 중국 사람들이 이 뭐 기원전 뭐 사마천 사기에 나와 이러는데 사실은 그때도 마오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오타이 지역에서 어떤 신하가 술을 가지고 황제에게 한나라 무제에게 이렇게 술을 진상했더니 술을 마시고 이 술 하우죠. 좋은 맛이네. 좋은 술이네. 라는 기록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오타이는 그때부터 이 마오타이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보시면 그러니까 한참 밥을 먹다가 술을 마시다가 황제가 수수께끼를 내요. 5글자. 이 대꾸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음양오행, 그죠? 음양오행 들어보셨죠? 오행에 금목수 화토라고 하는 말을 딱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기효람이 딱 죽고 나서 뭔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시면 딴, 청, 샤오, 워, 조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냐면 그 지역이 반청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반청에서 샤오궈, 그러니까 술을 만든 거죠. 만든 술이라는 뜻이에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이 음양오행의 그 부수하고 부수에 다 하나씩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이게 어디에서 주로 많이 만드는 술이냐면 여러분 그 열하일기의 박지원 아시죠? 네, 열하일기의 박지원이 중국에 이제 그 황제를 만나러 가죠. 어디를 가냐면 승덕이라고 하는 열하. 지금은 승덕이지만 옛날에는 열하라고 하는 지명의 열하일기를 쓰죠. 열하일기의 피서산장에 가면 그 동네가 반청을 포함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는데 이 술을 만드는 회사 이름이 뭐냐면 승덕, 지명을 쓰고요. 걸륭 황제, 걸륭이라는 말을 써요. 걸륭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써서 만든 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다니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그 스토리텔링을 한 그런 거가 재밌어서 이런 술이고 제가 승덕 갈 때마다 이 술을 사서 먹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싸요. 굉장히 싸고 맛있고 그렇습니다. 자, 거의 그 마지막으로 그 전통 가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중국 전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어떤 집을 짓고 살아왔잖아요.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크게 5군데의 그 지명, 위치에 있는 그 가옥 구조를 통해 가지고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려고 해요. 가장 먼저는 베이징이나 이렇게 베이징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가옥 구조를 사하번 이렇게 불러요. 사하번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그 북방 쪽에 주로 있는데 요동이라고 불러요. 야오동 이거는 동굴집이에요. 일종의 여기를 찾아갈 거고요. 그리고 복건성 남쪽에 토루라고 하는 건축 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주나 운남이나 이쪽 서남부 지역에 소수민족이 많은 사는 지역에, 그리고 거기 되게 다 습한 지역이어서 거기에 있는 건축 양식을 조각루 이렇게 부릅니다. 조각루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힙화 건축 요 5가지를 소개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하번 이렇게 넉사자가 이렇게 적혀 있죠. 베이징을 비롯해서 이렇게 화북 지방이 있다고 했고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구조.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런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업원 구조가 베이징에 하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메란방고고 뭐 이런 데들. 자, 사실은 사업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뒤로 여기까지는 여기 제 프린트물에도 있지만 문당후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문당후대가 뭐냐면 여기 그 집 대문 앞에 보시면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 문 앞에 또 그냥 여행을 갔어도 이렇게 그냥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뭐 재미난 그 기호들이 숨겨져 있죠. 지금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그렇지만 사각형 형태로 돼 있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걸 문당 이렇게 부르는데요. 전쟁에서 북 있죠, 북. 북을 연상해요. 이거는 사각형은 그 연적, 그러니까 그 문단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는 전쟁에서 쓰는 이게 군사들을 고무하는 북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그란 거. 그래서 이거는 이 집은 무관집이구나 이렇게 있는 거고요. 아까 그 사각형은 문관집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포대예요. 보시면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딱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있죠. 이걸 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도 문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 문의 반죽 있죠. 문은 양쪽으로 미닫이나 여닫이나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반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호라고 불러요. 우리가 호적할 때 호자 있죠. 그걸 호 하나의 호 이렇게 불러요. 이것도 호 하나죠. 그러니까 호 2개가 합쳐져야 문이 되는 거죠. 그런 문입니다. 이 호의 대칭으로 있는 것, 이걸 호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문당호대 이렇게 부르는데 이 2개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호대는 2개, 4개, 6개, 8개, 10개, 12개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문이 커지면 호대도 많아지겠죠. 이거는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 뭐 이런 식, 중국 중간 그리고 고급 공무원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밖에서 보면 이 집은 하급 관리인데 무관 출신인가 보다 이렇게 딱 아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당호대란 말은 뭐냐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약간 의역을 하면 사회 경제적 지위와 수준이 서로 비슷해서 남과 집안이 서로 혼례를 하기 어울린다. 그러니까 배필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이게 격이 맞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젊은 대학생들도 이렇게 미팅하거나 중국의 TV 드라마나 영화들 보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사자성어처럼 그냥 써요. 이렇게 미팅에서 서로 이제 뭐 서로 정말 눈이 맞았잖아요.
우리가 서로 문단고대가 맞다, 문단고대가 맞다, 아니면 문단고대가 맞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4번에 이런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그 베이징에서 서북쪽으로 약 버스를 한 2시간 정도 가면 찬띠샤라고 하는 굉장히 산골 마을이 있어요. 500년 된 산골 마을이자 그 한시, 우리나라에 한국 할 때 한시 집성촌인데 여기도 전부 4번 구조형태로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맞은편 산에서 이렇게 본 게 전부 4번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동굴지. 산시의 치코 고진이라는 곳에 있는 그 요동이고요. 바깥쪽에는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저어가지고 있지만 뒤쪽 산 쪽으로는 전부 이렇게 동굴 속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동굴은 이게 파기도 좋은 뿐더러 의외로 굉장히 견고하고 물과 이렇게 부착되면 잘 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그 요동이 되게 많죠. 특히나 이런 그것도 일상적으로 많이 있지만 그 동굴집 같은데 이렇게 여행 가면 여기에서 숙박도 할 수 있어요. 숙박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 중국의 당나라 시인 중에 한 명이 하는 그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백거이만큼 200, 이태백이죠. 200, 두보, 백거이 다 최고의 시인들이고 저는 이제 전공이 중국 문학이나 중국어가 아니고 저는 언론 쪽을 전공했거든요. 제가 한 여러분 때 정도 됐었으면 고등학교 한 3학년 때라면 중국 문학을 한번 전공할 때 심각하게 한번 고민하고 당시 당나라 시 이런 거 한번 전공하면 되게 인생이 즐겁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나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당시들을 한번 보시면 한자를 좀 이해하고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이해하면서 직접 문학적 소양 창의력을 가지고 접근하면 정말 감동적인 시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보도 동굴집에서 태어났어요. 두보의 고향 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하남성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동굴집에서 태어났어요. 위치라고 하는 이런 곳에 갔을 때도 사당, 이 마을의 사당, 조상들을 모신 사당도 동굴 안에 이렇게 모셔놓고 가장 최근에 그 한국에서 핫한 여행지 중에 하나가 바로 토르예요. 복권 토르. 이게 복권 토르가 세계문화유산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인가 한 3년 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여기도 방문하고 이러면서 뭐가 좋아져요? 교통편도 좋아지고 옛날에는 3-4시간 가야 되는데 요즘은 많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거고요. 그 옛날에 이게 1997년도에 유네스코 유산이 됐는데 그때 되자마자 한국 드라마 중에 카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소지섭은 알죠? 소지섭하고 나왔던 드라마가 있거든요. 뜬금없이 소지섭이 의사인데 자원봉사로 이 복권 토르를 봐요. 아마 스폰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그때 드라마 보고 야 지금 진짜 멋있거든요. 진짜 가서 보면. 자, 복권 토르인데 뭐냐면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북방에서 남방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객가인이라고 불러요. 객가인. 손님 객자에다 집가짜 써서 인 객가인. 거자를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중국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거나 무역을 하게 되면 또는 제가 최근에 한국 선배들 만나본 사람 중에서 중국에서 2년 이상 3년 정도 무역을 한 사람들 대부분 특히 남방 쪽에서 남쪽에서 무역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전부 거자는 대가 친구들이 다 있어요. 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중국 역사상 크게 3번, 중국의 이제 왕조사를 보면 알겠지만 북방민족이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중원에 있던 사람들이 못 견디고 전부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걸 크게 3번 천도를 해요. 이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오다 보니까 원주민들은 이미 땅을 소유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원주민들하고 싸움이 있고 또 산적, 도적대들 이기 때문에 이 대거 집단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축물이 토르예요. 그래서 토르의 구조가 이렇게 이건 지금 원형도 있지만 타원형부터 네모난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고 이 복권 토르 지역, 복권성에 있는 토르 지역 그 지역에 토르만도 2만 개가 있어요. 2만 개가 있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3, 4만 개 정도는 있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객가인들은 뭘 하세요? 농사는 안 짓고 전부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지도 많이 떠다니면서 상업에 천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객가인들, 지금 그 화교 상인 중에 갑부들,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객가 출신입니다. 객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대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대문이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가요. 밑에서 흙으로 굉장히 차흙 같은 걸 단단하게 해가지고 총포를 쏴도 이게 안 무너지는 정도로 강한. 그리고 그 유창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 거의 한 400년 이상 전된 거고 수많은 지진과 뭐 이렇게 낙뢰 이런 거에서 불구하고 그 원형 그대로 있는 토르도 있어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돼 있고 재밌는 거는 이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를 딱 막고 들어가면 문을 잠그잖아요. 안쪽에서 이 나무로 꽉 이렇게 잠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1층은 전부 주방이에요. 주방이고 밑에서 이제 우물 같은 것도 파가지고 이렇게 작업자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층, 3층, 4층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2층은 젊은 사람들, 3층은 좀 나이 순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제일 꼭대기층은 창고 이런 식으로 구조로 돼 있거든요. 돼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지 알 수 있냐? 하고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문을 여기 딱 들어가면 각 방마다 모든 방마다 등이 하나씩 다 켜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집에 등이 다 켜져 있으면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표시가 집에 들어오면 풍등을 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문을 잠그고 밖에서 부를 때도 여기 구조상 문 위에 물을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밖에서 불을 방화를 해도 물로 하고 철벽인 거죠. 하여튼 온 동네에 이렇게 토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토르들이 있는데 사진으로 대략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채육탕이라고 부르는 토르고요. 안에서 보면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게 가장 오래됐고 가장 큰 토르입니다. 유창루라고 부릅니다. 유창루. 아까 가장 오래됐다 했는데 이게 지진에도 불구하고 안 무너진 거는 이 동괴 서사라고 하는 거예요. 2층, 3층, 4층에 기둥들이 있죠. 기둥이 약 5도에서 10도, 15도까지 서로 약간씩 기울어져서 이렇게 건축물을 쳤어요. 그러니까 비틀림이 있는 거죠. 저항, 지진의 피해로부터 이게 버티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안 무너진 이런 걸로 유명하죠. 세계 유산이 그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죠. 이게 유창류라고 하는 거고 올라가서 볼 수도 있고 우물도 있고 이거는 화기루라고 하는 방형 네모난 거고요. 5층 높이로 이렇게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가운데 이렇게 원형 형태로 공간이 있는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안에 사당 같은 거 있습니다. 사당은 안에서는 교육장소 애들도 같은 서원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사람이 이렇게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치르고 이런 거고요. 되게 멋있습니다. 꽃도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토르 안에 또 토르도 있고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토르 중에 가장 작은 토르라서 여성부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승자가 1승, 2승.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이렇게 할 때 이 쌀을 100박 이렇게 하죠. 그거를 승이라고 부르는데 그거하고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조그마한 거고요. 혹시 최근에 영화 중에 그 뭐죠? 그 뮬란 혹시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최근에 나온 뮬란 한 명. 거기에 토르 나와죠, 그죠? 토르. 뮬란은 참고로 그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전설에 나오는 인물이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기록도 없는 거예요. 뭐예요? 그 얘기는 구분하자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뮬란이 우리 고향이라고 하는 곳이 대충 대여섯 군데 돼요. 대여섯 군데 되는데 영화에서도 갑자기 복권토 쫙 대만 앞에 있는 그냥 뮬란 적어도 북방 사람인데 하여튼 영화적인 걸로 그거보다 이게 중국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중국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토르가 너무나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물론 그 일본 애니메이션 약간 뺏긴 듯한 느낌은 있는데 되게 예쁜 그 조각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조자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아직은 못 가보셨겠지만 이 장례식장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조의금을 낸다 할 때 조자잖아요. 조자를 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닮았다고 하면 그래서 쓰는 묘종 마을들인데요. 이런 데 가면 이런 형태의 조각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한 동네에서 1층에는 밑에 층에는 전부 이렇게 동물들이 살아요. 동물들이 살고 2층, 3층에 사는데 그런 형태의 구조로 돼 있고요. 아직도 귀주나 이런 지역에 가면 그 동네 가면 부엌에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불 떼가지고 요리해서 먹고 이러죠. 이게 계림 상수할 때 계림 옆에 룽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룽평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중국에서 가장 예쁜 다랑룸 마을이 있어요. 이게 다랑룸인데 쭉 물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마을까지 이렇게 번져져 있는 멋진 다랑룸. 마지막으로 휘주 건축물만 한 5분 정도만 하고 마칠 생각입니다. 휘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죠? 휘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없을 거고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휘주라는 휘주 문화를 배워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사람인데 중국의 단일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연구하는 3대 학문 분야가 있어요. 분야인데 하나는 홍유몽을 주제로 해서 하는 고대 소설이죠. 있고 티벳 장학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휘학 이렇게 합니다. 휘주가 어디냐면 여러분 황산은 아시죠? 황산 그죠? 한때 우리나라에서 중국 여행지 이러면 광산하고 많이 이야기되는 동네가 휘주입니다. 그러니까 휘주의 이 건축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축 구조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이 빨갛게 네모친 데를 보시면 밑에서 이렇게 보면 하늘로 뻥 뚫려 있어요. 이거를 천정 이렇게 부릅니다. 천정. 하늘 천자에 우물 정자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비가 떨어지면 고이겠죠.
밑으로 마당에 보이는데 이런 거를 천정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휘주 건축의 주요 특징인데요.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건축물로서의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휘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정신문화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이제 밑에서 본 이제 천정의 모습이고요. 다양한 형태로 사당에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휘주 정신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드리려고 한 이유는 요 글자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사수귀당 이렇게 써 있어요. 사수귀당. 하늘로 뚫려 있으니까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군데에서 물이 떨어져서 귀, 돌아갈 귀 떨어져서 어디에 갑니까? 나는 집당자입니다. 집당자. 휘주 사람들은 물이 곧 돈이라고 생각해요. 물이 곧 돈이자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떨어진 물을 마당에서 완전히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 만든 거죠. 이게 그 휘주상인들의 그 기본적인 정신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은고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스시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 은고라고 하는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휘주 사람들 상인들도 굉장히 공동체 정신이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중국의 명나라 시대 이후에 최고의 상인들이 부유한 사람들은 전부 휘주에서 나왔거든요. 휘주 상인들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정신으로요? 사수귀당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장사해서 돈을 벌고 이거를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나누는 거죠. 은고를 만들어요. 은고를 만들어서 여기에 돈을 모아서 이 은고에 있는 돈은 뭐 어떤 데 쓰냐? 교육을 위해서 또는 부효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이런 게 동네마다 있는 거예요. 세계유산 그 황산 밑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홍춘입니다. 홍춘. 여러분 혹시 그 짱찌와 주윤발 나왔던 와우장룡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와우장룡 촬영 영화 보시면 초입에 짱찌가 붕 날라와서 이 월소라고 하는 연못인데요. 그게 딱 치고 날아가고 뒤에서 주윤발이 쫓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야경도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한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제가 13호인가의 대화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베이징에 한 7년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있을 때 사람들이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중국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어느 지방이 제일 좋냐, 어느 지방이 제일 좋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중국 다 좋다고 했어요. 어디 한 군데만 뭐 따로 얘기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귀주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귀주 가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가시게 되면 마치 우리 강원도 같아요. 강원도, 원주, 제천, 제 출생지가 태백인데 그 동네 이렇게 다니는 느낌들이 나요. 그래서 귀주가 더 늦기 전에 귀주가 관광지로 막 사람들 많이 오기 전에 가라 하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더니 EBS에서 저희 불러가지고 작품도 찍고요. 그랬는데 2014년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많은 한국 친구들이 사람들이 왜 혼자만 중국 다니냐 같이 다니자 나 좀 데리고 가 이래가지고 혼자 다녀도 충분히 재밌는 동네가 중국이야. 중국말 한 학기? 여기 공자학원도 있으니까 한 학기 정도만 배우면 중국 여행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여러분 저 중국어 전공자들 중국에 와가지고 1년 연수하고 그러면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국 친구들 학생들하고 같이 제가 1년 동안 중국어를 배웠는데 공부 안 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아야 중국말 된다 해가지고 매일 술이야. 그래서 1년 공부하지 말고 공부 기간 6개월로 단축하고 6개월 교육비로 차라리 중국 여행을 다녀라라고 좀 많이 들고 다녔는데 어쨌든 중국은 제가 이렇게 20군데 이상 1년에 다녀요. 사람들 데리고 작게는 6명, 많게는 20명 데리고 중국을 다니는데 많이 갈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강의도 하고. 하여튼 얼마 좀 지으면 중국의 많은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개념은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중국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일본, 유럽, 미국, 남미, 인도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생활, 사람들 이런 것들의 언어적인 것까지 좀 습득하고 여행을 다니면 훨씬 풍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국어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해외 나가가지고 어디에 있죠? 잭 웰치가 중국에 관한 거는 어떤 거라도 배워라 라고 했듯이 미국은 이미 제2외국어가 중국어가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어를 배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 문화를 접근하는 선입견을 버리고 그러는 됐으면 좋겠고 한두 번이라도 중국 여행을 통해서 중국을 이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크게 중국 관련된 일을 하든 안 하든 자극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